지향하고 지구를 사랑하는 개그맨 노정열입니다. 건강하기 위해선 신선한 채소를 많이 먹어라, 기본 상식과도 같은 이야기인데요. 실제로는 어떨까요? 햄이나 소시지가 없으면 밥을 안 먹는 아이들, 회식은 무조건 삼겹살을 외치는 어른들이 더 많은 게 현실입니다. BTN 특집 생명존중 프로젝트 지구를 지켜라. 지구를 병들게 하는 주범 중에 하나인 이 공장식 축산업에 대해서 지난번에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오늘은 그에 대한 대안을 찾아보는 시간을 마련해봤습니다. 지구를 지키는 채식이라는 주제로 이분들과 함께 해법을 모색해보겠습니다. 점심은 불고기, 저녁은 삼겹살, 야식은 치킨. 고기가 빠지지 않는 현대인의 식생활. 고지혈증, 당뇨, 고혈압, 갈수록 증가하는 젊은 성인병 환자들. 공장식 축산업을 기반으로 범람하는 육식의 물결 속 우리의 건강은 양호한가? 지구와 인간을 병들게 하는 공장식 축산업에 대한 채식의 진면목을 만나본다. BTN 생명존중 프로젝트 지구를 지켜라. 함께 해주실 분들 만나보시죠. 유정길 불교환경연대 운영위원장님과 함께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불교환경연대의 녹색불교연구소 소장도 같이 맡고 있습니다. 지구시민연합 청년팀장이시고요. 환경부에서 선발한 환경 인플루언서세요. 얼마 전에 또 좋은 책도 내신 우리 홍다경 팀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환경 인플루언서로 활동하고 있고 지구를 지키는 배움터 지지배에서 이제 청년들과 채식 문화를 좀 만들고자 계속 활동하고 있는 홍다경입니다. 우리 현대인들의 건강을 가장 가까이서 챙겨주시는 분이십니다. 기후 미식, 또 조금씩 천천히 자연식물식의 저자이신 직업환경의학 전문의십니다. 이의철 원장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12년째 고기나 생선, 달걀, 우유 이런 동물성 식품을 전혀 먹고 있지 않고 사람들의 건강과 지구의 건강에 진심인 직업환경의학 전문의이자 국제생활습관의학 전문의 이의철입니다. 철학자의 식탁에서 고기가 사라진 이유, 또 동물을 위한 윤리학 저자이시고요. 윤리적 육식주의자라 칭해지시는 분이십니다. 강원대학교 자유전공학부의 최훈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강원대학교에서 철학 가르치고 있는 최훈이라고 합니다. 우리 위원장님은 LG 에너지솔루션 기술연구원의 부속의원 장으로도 계시고 차이과대학에서 통합의학대학원의 겸임교수로도 활동하고 계십니다. 먼저 원장님, 직업환경의학 어떤 건가요? 직업환경의학은 직업병과 환경병을 진단하고 예방하는 그런 의학 분야입니다. 예. 그래서 어떤 분이 이제 어떤 병이 발생했을 때 그 병이 혹시나 그분이 일하는 어떤 그 근무 환경 때문에 발생한 건 아닌지, 아니면 진료실에서 만나게 된 어떤 분의 증상이 환경 중에 노출된 어떤 화학물질 때문에 발생하는 건 아닌지, 그런 걸 이제 판단하는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뇌졸중이라든지 아니면 심근경색이라든지 암 진단받고 일을 치료받고 이제 복귀하시려고 할 때 다시 무거운 걸 들 수 있는지, 교대 근무를 할 수 있는지, 어떤 특정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일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업무 적합성 평가, 이런 업무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생활습관의학도 같이 하고 있는데,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로서 일하는 사람들의 근무 환경을 건강하게만 만들면은 사람들이 이제 좀 더 건강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100%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근무 환경이 아무리 좋아져도 그분의 이 생활 습관이 건강해지지 않으면은 실질적인 건강이 이제 개선되지 않는 경우를 좀 자주 봅니다. 그래서 한 10여 년 전부터는 이런 이 사람들의 생활 습관을 어떻게 건강하게 바꿀지, 그 사람들의 습관을, 행동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바꿀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일터와 또 생활 습관 속에서의 건강을 챙겨주시는 우리 원장님의 업무 영역이었습니다. 최훈 교수님은 철학자신데 철학도 영역이 굉장히 다양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주로 어떤 분야를 연구하시나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동물 윤리를 많이 연구하고 있는데 원래부터 연구하던 분야는 아닙니다. 원래 이제 학위 논문 쓰고 좀 많이 연구하던 분야는 논리학인데, 이 논리학이라는 게 이제 논증을 연구 대상으로 삼긴 하지만
추상적인 논증을 대상으로 합니다. 근데 이제 당연히 추상적인 논증을 연구하는 분들도 계셔야 되죠.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은 또 많이 계시니까 저는 이제 그 논증을 좀 구체적인 일상생활에 우리가 뭐 생활윤리라고 부르기도 하고 실천윤리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 일상생활에 실제 논증에 한번 적용해보는 연구를 하고 싶었는데요. 그게 동물윤리가 가장 활발한 분야입니다. 철학 내에서도 활발할 뿐만 아니라 또 철학은 굉장히 추상적인 작업인데 그 추상적인 작업이 일상생활에 접목되는 방금 말씀드린 실천윤리나 생활윤리에서도 가장 활발한 분야라서 이 부분에서 제가 좀 기여하는 바나 또 저도 공부했을 때 보람이 있겠다고 생각해서 동물윤리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오늘 주제가 지구를 살리는 채식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각자가 좋아하는 음식에 대해서 음식 취향도 한번 여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유정길 위원장님은 어떤 음식 좋아하세요? 네, 저는 그 채식을 하게 된 게 한 20년쯤 됐어요. 어휴, 오래되셨네요. 원래 뭐 제가 이제 불교 그 공동체에 살기도 했었지만은 그 전에도 사실은 저희가 이제 고향이 내륙이어가지고 생선이나 이렇게 고기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았었어요. 그런 데다가 자주 안 먹다 보니까 또 자주 먹을 기회가 없다 보니까 안 먹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이 좀 취향으로 좀 정착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잘 안 먹게 되는 습관들이 만들어지고 저로서는 저 육식을 하지 않는 것, 채식을 하는 게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니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데다 이제 환경운동도 하고 불교 집안에 있고 하다 보니까 안 먹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한쪽으로 좀 경직되는 부분이 있어요. 고기만 보면 막 비명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 이런 정서적 거부감 같은 것들이 생기고 하다 보니까 더 안 먹게 되고 또 주변이 그것 때문에 좀 불편해하는 특히 가족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느끼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한 가지 그 여쭤볼게요. 정도. 회식할 때는 그럼 어떻게 하십니까? 회식할 때는 제가 그 안 먹는다고 좀 강하게 선언하는 편이기 때문에 나한테 맞춰주든가 오. 아니면 저한테만 맞는 것들을 주문해 준다든가 이렇게 하는데 예. 간혹 그럴 수 없는 경우는 그냥 뭐 제가 알아서 이렇게 피해서 먹고 이제 이렇게 합니다. 하긴 뭐 회식에 반찬은 많으니까요. 그렇죠. 뭐, 그렇죠. 반찬은 많으니까. 아, 반찬은 많으니까요. 오늘 생활 속의 지혜를 들어봤습니다. 홍 팀장님은 솔직하게 뭐 네. 좋아하세요? 솔직하게. 솔직하게요. 저도 아직 큰 나이라서. 아이고 좋을 때다 좋을 때다. 네, 저는 사실 회랑 그 날것을 못 먹고요. 네, 그리고 어렸을 때 원래 이제 햄버거 먹는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별로 안 좋아했었고 또 학교에 어렸을 때 그 우유급식이 좀 저 때도 무료였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꼭 우유를 먹어야 키가 큰다라고 그게 아직도 뇌에 박혀 있어가지고 그게 진짜 진실인지 좀 되게 항상 궁금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근데 저는 우유를 잘 안 먹었던 학생이었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좀 가리는 게 많았는데 거의 유제품이나 아니면 그 좀 느끼한 음식, 서양 음식을 잘 안 먹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 물고기, 회, 회. 그다음에 육고기도 다 안 드시는 건가요? 아니요, 날거. 날것만? 네, 날것만. 제가 오해할 뻔했습니다. 그럼 불고기는 드신다는. 네네네. 네, 큰일 깜짝 날 놀랄 뻔했네요. 아, 방송 나갔다가 거짓말쟁이라고. 눈빛이 깜짝 네. 살짝 빛났습니다. 불고기는 드신다. 네.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 아까 교수님께서 육식주의자라면 육식만 지향하는 것 같은데 본인은 다른 것도 드신다고 어떤 의미입니까? 윤리적이라는 단서를 단 거예요. 그러니까 궁금해요. 윤리적인 육식주의라고 하는 게. 15년쯤 전인가 이제 철학자 식탁에서 고기가 사라진 이유라는 제목의 책을 썼기 때문에 사실 커밍아웃 한 삶이죠. 채식을 하겠다라고. 네. 근데 사실 그 책을 쓰면서도 그냥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고민이 아니라 그러니까 윤리적 채식주의자라고 붙일 때는 주의라고 붙일 때는 우리가 어떤 신념에 의해서 고기를 안 먹는 거니까 고기를 싫어해서 선언이었죠. 안 먹는 것도 아니고 고기가 입맛에 안 맞아서 안 먹는 것도 아니고 윤리적인 이유로 안 먹는 거였는데 그 당시에도 뭔가 고기를 윤리적으로 사육을 하면은 먹어도 되지 않을까를 계속 고민하다가 최근 3, 4년 전부터는 뭔가 좀 약간 확신같이 고기를 그 동물을 윤리적으로 사육했을 때는 먹는 것도 가능하겠구나라고 생각해서 그러니까 살생이란 표현보다 일단 윤리적으로 두 가지 답니다. 키우는 윤리적으로 종점이 사육을 하고 윤리적으로 도사를 했을 때는 고기를 먹어도 된다라는 괜찮지 결론 않느냐. 구분이 가능할까요? 그 부분은 좀 최근에는 좀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원장님은 채식을 지향한다고 들었는데 그럼 꿀이나 뭐 유제품 이런 거 전혀 안 드시나요? 네, 뭐 다 안 먹습니다. 그래서 꿀도 사실은 이 벌의 희생에서 나오는 거기도 하고 꿀이 아니더라도
답만 낼 수 있는 거는 많이 있거든요. 굳이 그렇게 벌을 희생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저는 뭐 저를 이제 소개할 때 어떤 분들은 이제 뭐 채식주의자다, 뭐 비건이다 이렇게 이제 소개해 주시기도 하는데, 근데 사실 저는 이제 그런 어떤 뭐 채식주의 윤리적인 차원에서 식단을 선택한 건 아니고 의사로서 예. 이 식단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가 최적의 사람들에게 좋은 식단은 뭐냐, 사람들의 질병을 고칠 수 있는 그런 치료 도구로서의 식단은 뭐냐를 고민하다가 모든 동물성 식품, 동물성 단백질, 고기나 생선, 달걀우유, 그리고 식물성이라도 식용유나 설탕 이런 것들을 최대한 배제할 때 건강에 아주 급속도로 개선이 된다라는 걸 경험을 하고 12년째 이제 그런 것들을 안 먹고 있죠. 기후위기가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다. 이것이 여러 가지 병폐를 낳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 모두가 공감하는 바인데요. 오늘은 이견을 갖고 있지 않은 지점, 바로 전기차보다 식단을 바꾸는 게 먼저다. 네. 이견이 생길 것 같은 지점인 것 같아서 네네. 예, 앞에 대해서는 다 공감을 하는데 네네. 왜 이런 말씀까지 나오신 건가요? 이게 이제 그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IPCC라는 그런 기구에서 2019년도에 기후변화 토지라는 특별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그 보고서에 이런 이제 연구가 인용이 돼 있는데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순식물성으로 식단을 바꾸게 되면은 매년 80억 톤 정도의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다. 근데 이제 80억 톤이면은 대략 전체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한 16% 정도 해당이 되거든요. 16%. 근데 이제 전 세계 내연기관차들이 운행하면서 배출하는 온실가스가 전 세계 배출되는 양의 15% 정도 해당이 돼요. 자동차나 비행기. 그렇죠. 다 합쳤을 때. 그래서 그걸 감안하면은 이 전기차를 바꾸는데 정부가 엄청나게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내연기관차 업계도 전기차로 이제 업종 전환을 하는 것에 대해서도 엄청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 정도만큼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식단을 순식물성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 그 순식물성 제품을 만드는 업체도 그렇고, 아하. 그리고 그 채식을 실천하려고 하는 사람들, 또 식당이라. 예, 되게 어려움을 극복하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분들에게 적절한 인센티브만 주면은 이런 전환이 훨씬 더 빨리 진행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좀 더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한다는 거죠. 그런 의미셨군요. 네, 네. 지난 5회 때 저희가 기후위기의 주범 중에 하나인 공장식 축산업의 숨겨진 진실을 주제로 말씀 나눠봤는데, 오늘 의사 선생님 또 철학 교수님 오셨으니까 다른 각도에서도 한번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최 교수님, 공장식 축산업 문제가 된다면 어떤 점이 문제가 될까요? 예, 이제 공장식 축산업이 이제 최근에 최근도 아니죠. 꽤 오래 전부터 TV 다큐나 이런 것으로도 방송이 많이 돼서 사람들이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제 사람들이 동물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물권이라는 말도 많이 쓰이고, 사실 근데 사람들한테 좀 낯선 말이죠. 무슨 동물에게 권리가 있느냐. 근데 이런 걸 좀 설명을 할 때 사람들이 다들 동의하는 데를 좀 빗대서 말하면 좀 쉽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인간의 권리, 줄여서 인권이라는 것이 모든 사람들이 지금 당연하게 인간이라면 누구나 인권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우리 역사를 되새겨보면 그렇게 오래되지 않습니다. 뭐 미국 같은 사회는 흑인에게 인권을 똑같이 준 게 100 몇 년밖에 안 됐고, 예. 우리나라도 여자도 남자처럼 똑같이 학교 다니고 이렇게 된 게 얼마 안 되지 않았습니까? 또 100년 남짓이죠. 100년 남짓이죠. 왜 여자나 흑인이나 인종이나 성별과 상관없이 누구나 다 똑같은 권리를 갖느냐, 이걸 물어봤을 때 가장 쉽게 대답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본성은 다 똑같기 때문입니다. 흑인이라고 해서 때리면 덜 아픈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여자라고 해서 배우고 싶은 욕구가 없는 건 아니죠. 인간이라면 누구나 때리면 아프고 배우고 싶은 선천적인 욕구가 있으니까 그걸 존중하기 위해서 인간에게 똑같이 권리를 부여한 겁니다. 그래서 이 생각의 그 폭을 좀 더 넓혀보는 겁니다. 동물도 우리하고 똑같이 그런 욕구가 있다면 존중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동물은 우리처럼 배우고 싶은 욕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 보낼 필요는 없죠. 그렇지만 동물도 때리면 아픕니다. 그러니까 때리면 안 되고. 안 죽으려고 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동물도 배우고 싶은 욕구가, 우리가 다른 종류의 배우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글자는 아니지만은 어떤 자연을 막 땅을 파헤쳐 보고 싶고, 뭔가 옆에 동료들하고 같이 놀고 싶고, 이런 본성이 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똑같이 존중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공장식 사육은 뭐냐? 그런 본성을 다 무시하고 아주 좁은 곳에서 가두어서 기르는 것이 공장식 본성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너는 피부색이 다르니까 이런 본성을 무시해도 돼. 이런 것처럼 너는 우리와 종이 다르니까 이런 본성을 무시해도 돼라고 그런 공장의 축산이 이루어진 것이 가장 기본적인 동물권을 무시하는 지금 행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유해서 말씀해 주시니까 이해가 되는데 현재 공장식 축산업 같은 이 동물 복제에 관한 부분도 동물 윤리 연구하는 분들 가운데서 생각이 다 같지는 않다고 들었거든요. 현재 연구가 어디까지 돼 있고 또 어떤 의견들이 있으신지요? 예, 그러니까 아까 권리란 말을 제가 썼는데 철학자들은 권리란 말을 좀 조심스럽게 써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권이라고 할 때 제 인권이 소중한데 저 한 명을 희생시켜서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다고 그래서 저 죽이면은 9명이 그 장기 기중에서 살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저를 죽이는 것은 용납되지 않죠. 정의론에서 나오는 얘기죠. 그렇죠. 네. 근데 마찬가지로 동물에 대해서도 똑같이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동물에게는 아무리 우리가 동물로부터 동물 실험이나 또는 고기로부터 아무리 이익을 얻는다고 하더라도 동물의 권리는 존중해야 되므로 동물을 실험하거나 고기로 먹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하는 이거 이제 보통 동물권주의라고 부릅니다. 동물권자들이라고 이런 쪽이 한쪽이 있고요. 반대쪽에서는 동물에게는 그런 권리는 없다. 인간과 다르게. 그러나 동물은 똑같이 고통을 주지 않고 편안한 환경에서 살아야 될 그런 자격은 있다. 그런 자격만 존중해주면 동물을 우리가 윤리적으로 대한 거다. 이걸 이제 보통 동물 해방론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크게 나누면 동물권론자들과 동물 해방론자들 이쪽에 있습니다. 저는 아까 이제 윤리적 육식을 잠깐 말씀드렸지만 아무래도 동물 해방론에 좀 가까운 입장이 그렇군요. 예. 동물 복지. 이 동물 복지라고도 부릅니다. 맞습니다. 예. 근데 전 어렸을 때 우유 많이 먹어야 키 큰다고 했는데 그런 거랑 그리고 또 이제 요즘 그 청년들이 뻘컵 한다고 닭가슴살 엄청 많이 먹고 네 그것만 찾아 먹거든요. 그게 그냥 밥이거든요. 네, 그것도 좀 전 문제인 것 같아서 그리고 또 제가 최근에 이제 청소년들 교육하는데 선생님 오늘만큼은 아이들이랑 조금 채식을 한번 해볼까요? 뭐 했는데 안 돼요. 학부모가 뭐라 해요. 근데 학부모가 뭐라 한다고 고기를 그러니까 채식 하나만 나오고 고기는 한 6종류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맞는 건가 이 사회가 네, 좀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게 이제 성장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지금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게 이제 성장 패턴 자체가 많이 바뀌었어요. 과거에는 이제 천천히 고등학생 때까지 꾸준히 크는 패턴이었다면 지금은 초등학교 때 바짝 다 크고 그 후에는 잘 안 크는 이런 패턴으로 바뀌었는데 그러면서도 키는 엄청나게 컸죠. 그러니까 성장에 좋다는 음식들을 어려서부터 계속 먹은 거죠. 우유나 고기나 생선이나 달걀 이런 것들을 먹다 보니 이제 이렇게 성장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지긴 했는데 근데 도대체 왜 식물성을 먹을 때보다 동물성 단백질을 먹을 때 이렇게 성장 속도가 빨라지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근데 이제 앞에서도 이제 요즘 운동하시는 분들이 벌크업 하느라고 이제 닭가슴살 먹고 그리고 체중 감량하시는 분들이 탄수화물을 줄이고 이제 이런 식단을 하시는데 이 탄수화물을 줄이는 이유가 탄수화물을 먹으면은 인슐린이 분비돼서 그래서 먹은 칼로리가 지방으로 다 저장이 된다. 이제 이런 논리로 탄수화물을 줄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동물성 단백질이 인슐린을 굉장히 많이 분비시켜요. 그리고 그런 특징이 우유가 가장 강해요. 거의 설탕만큼 인슐린을 분비시켜요. 진짜요? 그래서 이제 인슐린이 성장과 어떻게 관련이 되어 있냐면 인슐린이 분비되면은 우리가 먹은 에너지의 대부분을 세포에 저장을 시켜서 세포 분열도 촉진하고 세포의 부피도 커지게 되고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뭐 아미노산이라든지 이 포도당 이런 것들이 세포 안으로 더 많이 유입되니까 당연히 세포 분열도 활발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음식들을 먹으면 성장 속도는 빨라지고 근육도 일시적으로 이제 펌핑이 될 수가 있는데 적정 수준 이상으로 계속 고농도의 인슐린에 계속 노출되다 보면은 결국 우리 몸이 그 인슐린에 대해서 내성이 생겨버립니다. 그래서 당뇨병이 오게 되고 그리고 콜레스테롤도 합성이 증가하면서 고지혈증이 오게 되고 혈관이 망가지고 고혈압이 오고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래서 이런 닭가슴살 위주로 먹으면서 이제 운동을 하신 분들이 정말 운동을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30대에 당뇨병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탄수화물 안 먹고 그런 게 단백질 위주로 먹었을 때.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은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성장을 촉진시키는 음식들을 계속 먹게 되면은 이 20대, 30대가 됐을 때 다양한 이 만성질환에 걸리게 되고 이미 2018년도에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보면은 이 청소년들의 29%가
이미 고지혈증이에요. 네. 식습관이 과거에는 뭐 그러니까, 40대, 네. 50대에 오는 병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10대에 와요. 와. 네, 그 이유가 바로 그 동물성 단백질을 과잉으로 먹었기 때문입니다. 와, 우리 빨리빨리 성장하는 게 우리나라의 어떤 패러다임이었었는데 네. 이 식습관에서도 성장 이거에만 집중한 나머지 이 내실을 기하는 데는 조금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 대안인 지구를 살리는 채식에 대해서 더 깊이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채식에도 여러 단계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이 원장님. 네. 어떻게 구별이 되나요? 뭐 이게 서양에서 나온 구분이긴 한데요. 저는 사실 이 구분이 그렇게 썩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항상 이휘재 기자야, 이휘재 기자. 왜냐면 이제 이게 서양에서는 고기만 안 먹으면 다 채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저는 왜 우유를 먹는데 채식이라고 생각하지? 생선을 먹는데 그걸 왜 채식이라고 해?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이제 통용되는 기준을 좀 말씀드리자면 비건은 모든 동물성에서 나온 음식들과 그 성분까지 최대한 배제하는 예. 식단이고 거기에 이제 꿀이나 이런 것들 이제 우유, 계란 안 먹고. 고기, 생선, 달걀, 달걀. 우유 그리고 이제 뭐 꿀이나 이런 것들까지도 최대한 배제하는 식단이고 예. 보통 이제 베지테리안이라고 하는 식단은 우유나 달걀까지는 보통 이제 포함시키는 정도. 보통 서양에서 채식이라고 하면 이제 이런 정도. 베지테리안. 고기만 안 먹는 고기나 이제 살코기를 안 먹는 뭐 어류나 이런 것들. 그리고 그거보다 좀 더 아래 단계면 이제 페스코테리안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생선까지는 먹는 아하. 고기는 안 먹지만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는 여기서부터 이제 사실은 이제 준채식 세미 베지테리안이라고 분류를 하고요. 그 세미 베지테리안에서는 또 이 포유류는 안 먹지만 이제 가금류는 먹는 이걸 이제 폴로 예, 예. 폴로라고 또 부르기도 하고요. 폴로 네, 베지테리언. 그런 이제 구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굉장히 저는 좀 서양적인 닭은 먹는 거죠. 네, 그런 분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저는 이런 뭐 분류를 따르기보다는 최대한 모든 동물성 식품을 먹지 않되 그냥 뭐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은 그냥 뭐 좀 먹어도 큰 문제는 없다고 좀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이런 것들을 최대한 좀 피하는 게 좀 좋다고. 지금 말씀하신 그 단계별에 따라서 네. 온실가스 이 네. 감축 효과 그것도 좀 차이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앞에서도 인용했던 IPCC 그 특별 보고서에 보면은 비건인 경우에는 80억 톤, 그리고 베지테리안인 경우는 60억 톤 정도, 플렉시테리안인 경우는 50억 톤, 그리고 페스코인 경우는 40억 톤, 그리고 이제 고기를 먹긴 먹되 돼지 같은 것들은 먹지만 그 반추동물들 양이나 소나 이런 것들은 먹지 않는 이건 이제 기후를 감안한 육식주의자라고 하는데 메탄가스가 이런 많이 경우에는 나오니까. 그죠 메탄가스 배출을 좀 덜 시키는 그런 것들은 한 33억 톤 정도 그리고 지중해식 식단 이런 경우에는 한 30억 톤 정도 이렇게 차이가 식단이 좀 다릅니까? 지중해식 식단도 동물성 식품이나 유제품을 보통 서양 사람들의 절반 정도 예. 많이 먹지 않는 네, 거. 않는 정도이고 그래도 이제 포함은 되기 때문에 예, 예. 일반 완전 이 순식물성보다는 거의 50억 톤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아무튼 동물에 관해서 육식을 확실히 줄일수록 당연히 그렇죠. 온실가스는 네, 맞습니다. 더 저감이 되는군요. 네, 맞습니다. 아까 그 최 교수님이 윤리적 앞에 이렇게 수식어를 붙이고 뭐 육식주의자, 예. 아까 농담 삼아 잡식주의자 이렇게 하셨는데 그러면 윤리적 채식주의도 성립할 수 있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조합이? 원래가 윤리적 채식주의가 먼저 나온 말이죠. 예. 예, 윤리적 육식주의자들은 아마 채식주의자들이 생각할 때는 언어도단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요즘 뭐 뜨아처럼 예.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할 그럴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그 아까 이제 이 원장님께서는 건강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담배 피우는 사람이 건강에 안 좋다고 생각하지만 비윤리적이라고는 하지 않지 않습니까? 사람이 있는 곳에서 간접 흡연을 하지 않는 이상 피해를 주지 않으면. 예, 마찬가지로 이 윤리의 관점에서 채식을 하든 육식을 하든 사람들은 이게 내가 먹었을 때 건강이 나쁘냐 안 나쁘냐 이걸 따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걸 먹었을 때 동물에게 피해를 끼치냐 안 끼치냐 이걸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윤리적 채식을 하는 사람들은 내가 동물을 먹었을 때 이 동물을 고통스럽게 기르고 또 고통스럽게 죽여야 되는 과정을 통해서 먹으니까 당연히 그걸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윤리적 채식주의라고 부르고요. 윤리적 육식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동물은 고통 없이 기르는 게 가능하다. 우리 인간의 본성은 아무리 잘 먹여도 가두어 기르면은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그걸 용납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 이걸 부정하는 사람도 있긴 있겠지만 우리가 동물 행동학적으로 봤을 때
적어도 소나 돼지는 사람과 같은 자존심은 없기 때문에 잘 먹여주고 기르면 행복하게 살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행복하게 기르고 그다음에 우리 인간처럼 죽는다는 것에 대해서 공포를 느끼진 않을 거다. 이거에 대해서 반론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 또 반론 있고 또 그런 공포를 못 느끼게 하려고 도살장을 설계하는 사람도 있긴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원리적으로 고통을 주지 않고 도살을 할 수 있으면 윤리적으로 육식을 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겠냐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근데 사실 이것은 이론적인 이야기고 실제로는 지금 그렇게 윤리적으로 도살을 하고 윤리적으로 사육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훨씬 넓은 공장식 사육이 아니라 그렇게 길러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처럼 많이 고기를 먹는 것은 포기해야 되죠. 그렇죠. 경제처럼 경제적으로 그렇고요. 가끔 먹어야 되고 그걸 각오를 해야 되죠. 예, 예. 근데 육식을 이렇게 완전히 끊고 나면 예. 유 위원장님이 거의 20여 년 동안 지금 예. 육식을 안 하신 건데 딱 배도 건강해 보여요. 괜찮은 거죠? 저는 오히려 제가 예전에 장내시경을 하고 건강검진을 할 때 굉장히 깨끗했어요. 그리고 저는 오히려 일반적으로 피부도 좋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예. 그다음에 굉장히 건강하고 별로 이렇게 건강하고 또 충치도 별로 없는 편이고 그래서 어쩌면 평균적으로 볼 때 굉장히 건강한 편이고 또 젊어 보인다고 나이에 비해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불심으로 사셔서 그런가요? 그래서 그런가요? 다 이 신심이 높아서 그런 신심으로 건가요? 최 교수님도 채식을 주로 할 때가 있었죠? 네. 그때도 건강은 괜찮으셨어요? 무슨 오히려 더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정도로 전혀 건강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예. 역시 아까 피를 깨끗하게 해준다는 말씀을 많이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채식 쪽으로 넘어오면 그럼 이런 또 질문이 떠오를 것 같아요. 채식이만 하면 다 좋은 건가? 저희가 흔히 농약이 많이 뿌려졌다든가 화학 비료가 잔뜩 묻었다든가 또 요즘에 유전자 조작 이 식물 얘기도 GMO 나오잖아요. 이런 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래서 이제 유전자 조작했을 경우에 이제 뭐 원래 조작하지 않았을 때는 없었던 새로운 단백질이 생기거나 그럴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 민감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 단백질에도 이제 반응을 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죠. 그리고 또 대부분의 유전자 조작 식품들은 이 제초대 내성이나 살충 효과 그걸 갖고 있기 때문에 예. 그 목적으로 사실 GMO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유전자 조작이 되지 않았다면 굉장히 소량의 제초제만 썼을 텐데 유전자 조작이 되니까 아주 대량의 제초제, 글라이포세이트 같은 제초제를 사용하게 되면서 이 농산물의 잔류 이 제초제 양이 굉장히 늘었습니다. 예. 그래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의 혈액을 채취해 보면은 그 글라이포세이트가 다 검출이 돼요. 네. 이제 그렇게 다 오염이 돼 버렸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로 인한 어떤 문제는 분명히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 GMO의 더 큰 문제는 그 농법 자체에 있다고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농사를 지면서 글라이포세이트를 살포하게 되면은 그 지역은 유전자 조작한 종자가 아니고서는 자라날 수 없는 땅이 죽음의 땅이 돼 버립니다. 그렇군요. 숲이 파괴되고 그리고 그 식물들이 자라야 광합성을 하면서 대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데 그 땅은 이산화탄소를 흡수할 수 없는 죽음의 땅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후위기 시대엔 더더욱 이런 이 GMO가 좀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 GMO 개발한 사람 누굽니까 이거? 이 사람 이거 완전히 진짜 근데 물론 이제 유전자 조작 기술을 어휴. 좀 더 이 긍정적으로 쓰면 좋을 텐데 너무 이제 공장식 농업, 예. 제초제라든지 살균 효과 요런 정도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의 이제 기능성이라든지 생산성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좀 연구가 되면 좋을 텐데 예. 돈이 안 되니까 그런 연구가 안 되는 거죠. 역시 또 돈 문제가 굉장히 철학적인 질문입니다. 그럼 교수님께서 윤리적 육식을 이야기하셨는데 저처럼 이제 좀 채식을 해보고 싶은 친구들은 교수님처럼 좀 따라하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좀 좋을까요? 뭔가 좋은 방법이나 방향? 예, 가장 네. 이제 좋은 방법은 내가 먹는 고기가 아까 말한 윤리적으로 길러진 동물인가를 확인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죠. 근데 사실 말은 이렇게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예. 밖에 회식하면서 이 고기 어디서 생산됐어요? 이렇게 물어볼 수 없죠. 예. 근데 집에서 이제 먹을 때는 마트에 가면은 동물복지라고 정부에서 인증한 제품들이 있습니다.
동물복지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게 넓은 공간을 주는 겁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아주 옛날에 좁은 공간에서 기르는 것이 아니라 넓고 마음대로 좀 어느 정도 돌아다닐 수 있도록 그런 공간에서 노하기는 소나 돼지를 닭이 지금 한 5리까지 해서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 동물 복지를 팝니다. 근데 여기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면은 비쌉니다. 아무래도 좁은 곳에서 기르는 것이 아니라 그 단위 면적에서 적은 수의 동물을 기르니까 비쌉니다. 사실 그러니까 저소득층한테는 이런 동물 복지를 말한 것이 또 다른 부분에서 또 차별일 수도 있다는 반론이 또 비판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사실 그 철학자 식탁에서 고기가 사라진 이후에서 다시 고기가 나타난 이유 중에 하나도 윤리주식이 가능하다는 것을 생각이 됐기 때문에 그것도 있지만 또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채식을 하는 것은 개인의 결심에 맡기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방송을 듣거나 강의를 하고 나면 많은 사람들이 뭔가 죄의식을 느낍니다. 뭔가 내가 잘못한 것처럼. 맞아요. 개인의 어떤 죄의식이나 이런 차원에서 채식을 하고 동물의 복지를 향상시킬 것이 아니라 이건 정부에서 정부 차원에서 이런 동물복지 같은 정책을 좀 더 넓혀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동물복지 있고 동물복지가 아닌 게 있습니다. 달걀들 보면 1, 2, 3, 4 번호가 찍혀져 있는데 그거에서 나쁜 등급은 아주 좁은 데서 기른데 그런 것을 두면서 같이 경쟁을 하면 당연히 싼 이쪽을 선택해 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정부에서 나서서 실제 EU 같은 데서 우리보다 좀 앞선 동물복지 국가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좀 더 넓은 공간에서 동물을 길러서 사육해서 그런 고기를 공급했을 때 소비자 입장에서는 좀 죄의식을 덜 느끼면서 고기 소비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당장 채식 완벽하게 실현하기 어려운 여건입니다. 채식 식당을 찾는 일도 지금 쉽지 않은 경우인데 이런 사회적 개선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될지 한번 구체적인 해결책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지금 뭐 정부 정책, 사회적 인식 이런 얘기는 잠깐씩 나왔었는데요. 일단 이제 뭐 문화가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제 앞에서도 좀 해외 사례를 말씀드렸지만 해외에서는 식자재를 구하는 게 굉장히 쉬워요. 그러다 보니까 피자 프랜차이즈 가게에서도 뭐 예를 들면은 채식 뭐 이제 콩고기, 고기류나 아니면 최근에는 유럽 쪽에서는 해산물, 식물성 해산물이 좀 요즘 트렌드인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식물성 그 참치가 들어간 피자 메뉴를 낸다든지 식물성 참치가 들어간 샌드위치 메뉴가 있다든지 그런 걸 구하기 쉬우니까 얼마든지 순식물성 메뉴를 내놓을 수가 있고 그래서 웬만한 가게들은 그런 것들을 이용한 메뉴들이 다양하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들의 그냥 기존의 메뉴에서 그냥 식물성 재료만 하나 더 추가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그만큼 소비하는 사람들이 있기도 하니까 또 유지가 되는 거고 그리고 그런 채식의 가치에 대해서 그 사회에서 좀 공론화가 되고 서로 인정하는 분위기가 되니까 또 어렵지 않게 좀 그런 사람들이 늘고 마트에서도 I love vegan, vegetarian 이제 이런 문구를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그 여행을 하고 한국에 왔는데 인천공항에 오니까 먹을 수 있는 음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단 하나도 없어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야, 그래도 공항은 세계적인 사람, 국제적인 사람들이 다 오는 곳인데 맞아요. 진짜 식당 한두 군데라도 아니면은 뭐 메뉴 한두 개라도 있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진짜 단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러네요. 인천국제공항 그 식당 많은데도 진짜 단 하나도 없어요. 진짜. 그래도 세계에서 제일 좋은 점수 받은 거 보니까 이거 조금 더 감안을 하면 더 좋은 다양성이 보장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채식 보장권이 채식을 그러면 왜 우리 사회에서 좀 인정을 하고 그 권리로서 이제 보장을 해줘야 되느냐? 뭐 동물권 이런 의미도 있지만 기후위기를 좀 염두에 두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식물성 식품 위주로 먹을 때 온실가스를 그만큼 더 줄일 수가 있고, 그래서 사실 전 국민에게 권장할 수 있는 거죠. 또 건강에도 이롭고, 그래서 의료비도 줄일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을 무릅쓰고 식물성 식품 위주로 식사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격려해 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2017년도에 포르투갈에서는 이 공공기관에서 채식하는 사람들이 있다면은 그 기관장이 영양학적으로 잘 갖춰진 채식 메뉴를 제공해야 될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도서관, 그리고 병원, 그리고 요양시설, 심지어 교도소까지. 그래서 이제 채식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기관의 장들이 그걸 파악해서 메뉴를 제공해 줘야 되는 거죠. 근데 인원수가 너무 적어서 별도 메뉴를 제공하기 어렵다. 그러면 매점에라도 먹을 수 있는 음식을
구입할 수 있게 구비해라. 이게 이제 그 취지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유럽 쪽에서는 이미 이제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이 좀 많이 보편화됐고, 그래서 이제 기후위기를 의식한 어떤 실천들, 뭐 비행기를 안 탄다든지, 기차를 이용한다든지, 그런 것뿐만 아니라 먹거리도 좀 더 친환경적인 선택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문화가 형성이 됐는데, 한국에서는 일단 교육을 통해서 이제 이런 좀 문화가 형성되는 게 좀 필요한 것 같고, 그래서 학교 현장에서 기후위기와 그리고 이제 뭐 동물권 관련된 여러 가지 논의들이 좀 되면서 젊은 청소년들이 이제 사회에 나오게 되면은 그만큼 분위기가 또 바뀔 수가 있지 않을까. 네. 진짜 원장님 말씀 따니까 많은 걸 생각하게 되네요. 사실 하루에 3끼 먹는 게 얼마나 가장 많고 그렇습니까? 그죠? 며칠 동안 방에만 방콕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교통도 중요하지만 이 사람들의 식습관 바꾸는 게 얼마나 지구를 살 수 있는 길인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저희가 환경단체에서는 지금 고기 없는 월요일이라는 캠페인도 있어요. 월요일 날은 고기 먹지 마십시다라고. 월요일 날 한 끼만은. 근데 제가 있는 불교환경연대에서는 하루 한 끼는 채식을 하자라고 하는 캠페인들을 하고 있어요. 그 채식을 주로 하고 있는 분들은 하루 한 끼만 아니라 거의 매 끼를 채식하고 있는데, 너무 이제 육식 문화가 일반화되어 있기 때문에 하루 한 끼라도 채식을 좀 하도록 해보자라고 이제 캠페인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채식 선택권이 좀 높아져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법안으로 이제 만들어졌다고 얘기하는데, 요즘에 이제 몇몇 좋은 호텔이라든가 뭐 이렇게 이런 곳 같은 경우는 채식하는 사람들을 별도로 확인해가지고 메뉴를 주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처럼 공공급식소에서 학교라든가 병원 같은 곳에서는 채식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의도적으로라도 채식하는 분들을 좀 가려가지고 그들에게 줄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건 채식하는 분들이 쭈삐쭈삐 채식하면 안 되고요. 내가 채식을 하고 있다는 걸 좀 아주 강하게 어필을 해야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저런 사람이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도 거기에 따라서 조치를 취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갖게 되기 때문에 주변에 알리라고 모든 이슈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시고 있어요. 알려야죠. 우리 예. 위원장님께서는. 저도 사실 최근에 그 사찰 음식 전문점 갔다 왔는데 저는 이제 뭐 먹을 게 많이 없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이렇게 종류가 너무 많아서 좀 감동을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이제 채식한다고 하면 쌈밥이나 아니면 그냥 샐러드밖에 못 먹을 줄 아는데 예. 좀 이제 다 같이 채식 레시피 이런 걸 좀 배워봐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하거든요. 굿 아이디어입니다. 그렇죠. 자, 오늘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우리가 채식을 해야 하는 이유,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 또 권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 시청자들에게 잘 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최 교수님부터 한번 말씀 전해주시죠. 저는 인간이 발전해온 역사가 물론 이제 예전에부터 휴대폰도 우리가 가지고 있고 우주도 가고 이런 것도 있지만 윤리적인 사고가 점점 이렇게 확장돼 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대 그리스가 아주 문명이 발전했지만 노예도 부리고 여자나 외국인들은 사람 취급 안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모든 인간은 다 똑같은 인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의 폭을 좀 더 넓혀서 동물도 우리와 똑같이 고통을 느끼고 가족과 함께 살고 자기의 본성을 누리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렇다면 그에 걸맞는 우리가 식습관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 원장님. 저는 그 앞에서도 성장에 대한 얘기, 동물성 단백질에 대한 얘기 많이 드렸는데, 당장에 남들보다 좀 더 빨리 키가 크길 바라는, 남들보다 근육이 좀 더 빨리 커지길 바라는 이런 욕심 때문에 동물성 식품을 먹게 되면은 여러 가지 이제 건강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를 꼭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조금 느리더라도 식물성 단백질 위주로 먹는 것이 만성질환을 줄이는 그런 방법이고 또 지구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것들을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 좋은 말씀 계속 기대를 하겠습니다. 유 위원장님. 네, 저희는 지금 우리가 온실 효과라든가 기후 위기 문제 같은 경우는 어쩌면 그동안 우리가 동물들 갖다 다 먹이로 생각했던, 그래서 함부로 죽이고 함부로 대했던 거에 대한 과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든 동물들도 이제 안 죽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동물들에 대한 어떤 삶의 권리랄지 또 그 제명에 살 수 있도록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오늘 방송 스튜디오에 와서 느끼신 소감이나 앞으로의 각오, 또 우리 국민들께 정말 당부하고 싶은 말씀, 오늘 최종 말씀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 원장님. 네. 오늘 굉장히 좋은 분위기에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는데, 제가 잘은 모르지만 이제 불교 불의사상이라는 게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나와 나가 아닌 것,
우리 인간과 인간이 아닌 것이 하나다라는 생각. 이제 그래서 이제 좀 더 편하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것 같고, 저는 이제 이번 방송을 계기로 이 TV를 보고 계신 여러 불자님들이 좀 이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이 있다면은 딱 하나라도 순식물성 식단 메뉴 하나를 좀 준비해 주신다면, 그리고 채식을 하는 사람들이 왔을 때 환대해 줄 수 있다면 굉장히 큰 일을 하게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BTN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좀 더 크게 변할 수 있길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최 교수님. 예, 우리가 무슨 행동을 실천을 옮길 때 조금 주저하게 되는 게, 나 같은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으면 주변에서 좀 다르게 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채식이나 뭐 윤리주의 의식까지 포함해서 채식의 경우도 좀 그런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근데 찾아보면 주변에 채식을 실천한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그런 모임도 많고 동호회들도 많이 있고 그럽니다. 그 주변에 이렇게 같이 힘을 써줄 분들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적극적으로 같이 참여해 보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예, 지금 불교의 첫 번째 계율이 불살생 계율인데, 생명을 함부로 죽여서는 안 된다는 얘기인데, 지금 저희는 생명을 죽여서 음식을 만들고 있는 이 삶을 우리 불자들이 정말 부처님 가르침대로 생명을 살생하지 않는 그런 식문화, 채식을 주로 하는 그런 식문화를 갖다가 보편화시키는데 우리 불자들이 더욱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홍 팀장님. 네, 이제 청년들이 뭐 이렇게 기후 위기 때문에 이렇게 채식하는 분들이 되게 많이 늘어나고 있긴 하지만, 이제 그런 거 말고 이제 삶에 대해서 걱정하는 청년들이 계속 이게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먹는 걸로 스트레스를 푸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윤리의식 말씀하셨듯이 청년들에게 그런 좀 사회적인 문제를 좀 줄일 수 있도록 그런 국가 정부 지원이 그런 것도 좀 많아지면 채식을 권했을 때 좀 더 마음을 열고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 네 분의 환경지킴이 네 분의 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당신이 무엇을 먹는지 말해달라. 그러면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말해주겠다. 미식가의 시주라 불리는 프랑스의 법률가 브리아 사바랭의 말입니다. 이분이 살던 시대는 19세기 초였습니다만 이 말이 가장 어울리는 시대가 바로 21세기 지금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구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먹을지 지속 가능한 상생의 방안을 고민하고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현명한 지구인이 되기를 발언해 보겠습니다. BTN 특집 생명존중 프로젝트 지구를 지켜라. 오늘은 여기까지 함께해 주셨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새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